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춘의 경을 치다 박희춘입니다. 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번 9일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권에만 수혜가 집중되고 전세난만 부추길 것이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져올 재건축 시장의 변화는 무엇일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다, 환경을 위해선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팽팽히 아주 맞서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에서 단연 시선을 끄는 부분은 바로 재건축 관련 정책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건축 연한이 완화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재건축 연한은 최장 40년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3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강화해 이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구비율 기준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를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연면적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개정된 재건축 정책 함께 살펴봤는데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재건축 정책. 과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이 몰골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9일 부동산 대책 살펴봤는데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가을 이사철에는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고요. 네. 예. 자, 이번에 건축 규제가 완화됐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7.24 대책이 한번 나왔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대책으로 9.1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예. 9.1 대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이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예. 둘째는 이제 청약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민 또는 기업이 그 부담을 안는 걸 완화시키는 쪽,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 그 재정비 규제 완화된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재건축 연한이 현재 40년이거든요. 네. 이거를 2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 구조안전진단이 전체 점수의 40점 정도를 차지했는데, 예. 이걸 좀 조정했어요. 그래서 예.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은 15% 정도의 점수가 있던 것이 예. 40%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생활에 불편하다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지나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 재건축 규모를 제한했죠. 예. 60제곱미터 이하라든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일정 부분 짓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세대수로는 가만 놔두고 연면적으로는 줄였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폐지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이제 그 주민 선택제로 조합이 선택하는, 이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도 현재는 20% 이상 지어야 되는 거를 세대수의 15%, 수도권 지역은, 지방은 12%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택 규모를 완화시키는 부분과, 예. 공공관리제도는 모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예. 나머지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가 일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 이건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대부분 이제 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대 가치로 거래가 됩니다.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첫 번째 목적은 경기가 침체된 것을 살리려고 하는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예. 이번 대책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네. 직접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고 주택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없고 예. 정비 사업에 대한 대책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이제 기존 주택을 활성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 보고 한번 내놓은 것 같아요. 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물론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시장 반응도 상당히 뭐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지만 예. 뜨거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 재건축 연한을 줄임으로써 예. 9월 1일 2일 거래된 양이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확실히 시장에는 효과가 있었군요. 네,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급매물이나 또는 뭐 이 저가 매물은 거의 소진되거나 들어가 버리고 예. 새로운 물량은 안 나와서 실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 가격이 오르면 이제 또 매수하려고 하겠죠. 예. 네. 요번에 이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는데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뭐 언론 보도에서도 뭐 강남 상구나 목동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예.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장 40년으로 이상 돼야 재건축하던 것을 20년 내지 30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예. 1987년부터 1991년도 사이 아파트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90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예. 약 한 2년 내지 4년 정도 혜택을 보고요. 예. 91년도 이후는 10년 정도 혜택을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약 한 61만 4,037가구가 예. 혜택을 본다고 부동산 1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만 해도 15만 3천 세대. 서울이 약 한 19만 4천 세대가 한 20만 세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인천이 한 9만 1천 세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6만 3천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4만 1천 세대. 예. 그리고 광주가 4만 3천 세대고 충북이 2만 9천 세대입니다. 이걸 이제 종합하면 61만 4천 가구인데요. 예. 이 61만 4천 가구 이 지역 이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7군데 이외의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서울시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강남 3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가 세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노원구만 해도 6만 5천 세대가 되고요. 예. 도봉구만 해도 2만 6,800 세대가 되고요. 양천구가 2만 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강남 3구인 서초 강남 두 개만 합치면은 12,950세대밖에 안 되고요. 송파를 합치면은 29,4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강남 3구를 다 합쳐도 29,000세대니까 약 3만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원구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강남 3구나 목동 지역이 혜택을 받느냐? 집값 자체가 높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예. 만약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나와도 기꺼이 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집값 동향을 보면 예. 아무래도 강남 지역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예. 차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개발이.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관련 규제가 풀려가지고 네. 재건축 시장에 좀 공급 물량이 많아질 텐데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조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좀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또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좀 시들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예. 서울시가 한 270군데 정도가 아직 정비사업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20년서 30년 줄이면 더 많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2003년도 7월 1일 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예. 부칙 4조에 보면은 대도시는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예. 3년 이내에 정비사업 지구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00군데를 지정했고 예. 전국적으로 약 한 2,800군데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되면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다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헐어버릴 거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재건축 사업 지구가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를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뭐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뭐 전세 시장의 뭐 혼란이라든가 네. 지나친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뭐 가격이 떨어진 그런 거는 좀 염려를 덜 할 수 있겠죠. 아니죠. 뭐 영향은 주겠죠. 영향은 주겠지만, 네. 보통 단지가 뭐 500세대에서 보통 뭐 1500세대까지도 가니까 그 지역에 그 임대 물량이 없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재건축의 조건을 맞추는 그런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신 소유자들은 이게 지금 사업성 좀 따져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전만 하진 않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해당이 되는 20년, 30년 되는 아파트들은 1987년부터 90년도 전후까지 지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단지의 용적률이 적게는 뭐 한 170, 80%에서 많아야 한 240%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정비 교육법상 용적률 규제 완화가 있죠. 용적률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을 이제 종세분화시켜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1종일 경우에는 이제 150% 용적률을 넘을 수가 없고요. 2종은 200%, 또 3종은 250%까지 짓게 해놨는데 국토위 계획및위원회 법률에 보면은 300%까지 주거 지역은 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용적률이 한 50%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아마 정부가 이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정부가 불리한 쪽으로만 하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그 20년, 30년 되는 그 해당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200%를 넘어섰다면 거의 막 1대1 재건축 아니면은 조금의 용적률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 보여집니다. 이게 수익률이 예전처럼 확 많이 늘어나진 않죠. 네. 그래서 뭐 용적률 제한에 대한 완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개인적인 정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50%의 여유 용적률을 가지고 예. 뭐 단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 예. 또는 뭐 도로 폭을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그렇지 않아도 이 기부 체납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기부 체납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면 용적률 자체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아마 조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무작정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 국내 아파트 시장이 형성될 때 그런 건축 기술하고 기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축 기술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뭐 재건축 기준을 이번에 대폭 완화함으로써 향후에 좀 필요한 그러한 재건축 많이 좀 양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내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뭐 100년, 200년 돼도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마카오만 가도 13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노후 불량도를 따지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감각. 물리적으로 오래되면 이제 낡아버리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감각. 옛날에 뭐 연탄아구이가 또 중앙난방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개별난방으로 바꾸듯이. 세 번째는 경제적 감각입니다. 그 아파트가 슬럼화되면서 인근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도시 슬럼화시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살아온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해서 고추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괜찮습니다. 후세대에 집을 넘겨주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또 재건축을 못 하겠죠. 뭐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살겠지만은 도시 문제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용적률도 어느 일정 부분만큼 올려줘야지 무작정 뭐 40층, 50층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마 이 점은 아마 서울시나 국토부가 좀 간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리모델링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불과 5개월 전에 리모델링 그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15년만 넘으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당 같은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신도시는 다 해야 됩니다. 15년 넘으니까. 근데 이제 리모델링도 주민의 그 입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아마 이런 그 이번에 9.1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설령 찬성을 해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5년 정도 걸리다면 5년 후에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리모델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나. 리모델링은 거의 1대1 재건축이거든요. 추가 부담금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재건축은 이제 헐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보다는 수익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5개월 전에 시행한 리모델링이 심지를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대책을 두고 보니까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조금 같은 정책을 두고 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공관리제도죠. 예. 국토부는 공공관리제도를 이제 주민한테 넘겨서 필요에 의하면 임원들이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는 강행하고 있죠. 예. 그건 뭐 서울시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서울시는 강행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도 지금 이제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제 주택 공급률이 좀 다른 지역보다 낮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이제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서울시는 조사하겠다. 예. 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그 공공관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공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에 제가 이제 학회에다 논문을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학회 회장을 하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합 임원들이 그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되면은 그 모든 업자들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지구 지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주게 돼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조합 임원이 선정하다 보니까 예. 뭐 서로 주인이다 보니까 경쟁이 생겼고 또 예. 경쟁 속에는 비리가 이제 발생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클리어하게 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이 그거를 관리하면서 선정해 주는 걸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것이 예. 이 공공관리제도가 만약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선정해주면 예. 결국에 업자는 구청이나 시청하고 또 결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를 선정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예. 구성해서 공정히 선정해라. 제가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예.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일정 부분을 그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턱이 없어요. 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데는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안 하는 데는 뭐 오히려 건설사라든지 주민이 이제 그 일정 부분의 돈을 거출해서 또 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공공관리제 폐단도 사실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환경이 열악하거나 또는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데는 공공관리를 시행하고 예. 그렇지 않은 데는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강남 3구 같이 풀어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예. 공공관리를 시행해도 되고 아니면 조합이 예. 그냥 일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사업하는 데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그렇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군요. 네. 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되면서 거의 뭐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뭐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세가 아직 남아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게 예. 이제 국토부는 폐지하겠다 그러는데 아직 예, 살아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뭐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별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지금. 없죠. 네, 그런데 예, 이제 예. 국토부에서는 혹시나 가격이 오르면 예. 그게 방패막이가 되니까 공공이 분양하는 데는 이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 민간이 분양하는 풀겠다 한 보관이고요. 예. 이 두 가지가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종부세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취득세도 완화했는데 예. 양도세도 좀 완화해야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종부세가 재산세에 포함된다면은 재산세를 좀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예. 재산세 0.1% 2% 올리는 거와 그 종부세를 포함시켜서 낮추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세수 쪽에서 볼 예, 때는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죠. 지금. 그렇군요. 자, 이제 뭐 9.1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네. 그럼 좀 투자자들 네. 네, 전략 좀 한번 지금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기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네. 예. 올라가는 거 예, 예. 보면은. 그렇다면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이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서 내년에 지금 현재 청약 그 가입자 7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예. 내년에 200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금년도의 1순위자들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도시에 예. 아마 청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신도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 시장이 지금 과열돼 있습니다. 예. 저가로 평가된 것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예. 지난주만 해도 그 평균 낙찰률이 88.7%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매 시장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특히 이제 자기 분수에 맞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고요. 특히 예. 저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장기보 기주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하우스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요즘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이런 추세 속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과연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이 나산화질소, 이 다양한 탄소 등을 발생시키는 업체의 연도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초과해 내보내는 기업을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입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배출권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건데요.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도 있고요.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운용이 됩니다. 내년이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와 환유관계가 아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두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신 분은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유정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예. 네. 자,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시행 내용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예.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예. 이제 1차, 2차, 3차 계획 기간에 나눠서 1차 계획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예. 2차 계획 기간은 18년부터 20년, 예. 그 이후 기간은 3차 계획 기간 나눠서 그 이제 캡을 설정합니다. 예. 그동안 그 캡 내에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3차 감축 계획 기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예. 이제 2008년에 그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예. 그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그 온실가스 감축량, 그 배출량을 2020년에 그 배출량 대비 그 30% 예. 이제 절감하는 걸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예.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그 합의에 의해서 설정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겠군요. 목표로 하는 상태입니다. 어제 먼저 1차 감축 계획 기간 중 배출권 총 할당량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 할당량 최종 결정. 그 애초에 그 발표됐던 할당량에서 예. 이제 절감 이제 실적을 이제 10% 이제 절감 목표량을 10% 정도 이제 감축을 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산업계에서는 타이트하다. 예. 그래서 이 정도를 다 감축하려면은 엄청난 많이 비용이 들고 또 이걸 감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과징금을 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산업계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또 환경계에서는 국제사회에 이미 특정 그 배출량을 공언을 해놨는데 예. 이거를 깨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언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물론 정부가 그런 이제 약속을 깼다는 점에서는 신뢰의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약속에도 어긋나고 신뢰를 깼다는 것은 약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그 캡을 설정한 이상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입이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저기, 예, 물 한잔 하시고. 처장님, 근데 이렇게 내용을 좀 이번에 보면은, 기존에 좀 추진하는 내용들이 대폭 좀 완화 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기업 편들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또 기업 얘기는 또 틀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 변화의 기회가 왔는데 예. 그 기회를 몇 차례 미루면서까지 예. 어쨌든 시행을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국회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했지만 예. 그 기회를
정부가 뻥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기회라고 네, 생각을 네. 해서 지금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산업 구조죠. 예, 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당장에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또 사회적 비용을 낼 유발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좀 낮아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예.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용률도 낮은 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상황인 거죠. 예, 예. 중국과 같이 싼 임금을 가지고 경쟁해오는 것과 같이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변화의 시기,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이 기회를 통해서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완화하는 것을 감축률 완화 10%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 감축률 완화 10%보다도 예. 400만 톤이 더 늘었어요, 배출량이. 음. 그러니까 초기에 원래 원안이 있었고 예. 환경부가 이제 기업이 문제 얘기를 하니까 감축률을 10%로 완화시켜줬고 그 다음에 간접 배출이라고 해서 전기를 많이 쓰면 온실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포함시켰는데 그것도 예. 한 70% 이상 대폭 삭감해줬고 예. 예비분으로 5%를 따로 줬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을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7년까지 1차 계획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해마다 얼마씩 줄이겠다는 계획이 이미 다 통과가 됐어요. 지난 1월 달에. 예. 근데 2017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던 그 양의 절반가량 48%를 감축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이 3년 동안에 예.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기업으로 봐도 부담을 뒤로 미룬 건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하지 않거나 예. 아니면 엄청 빡세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존 안이 많이 대폭 완화 조정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또 기업 얘기 들어보면 틀려요. 준비할 기간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사견은 아니고요. 기업 입장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은 어떤 지금 뭐 의견을 기업 가지고 입장에서도 뭐 이제 그런 부문에 따라서 이제 감축을 업종별로 좀 틀리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제 발전 부분에서 예. 실제로 이제 그 감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예.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배출권 거래자라는 걸 그 본질 자체가 감축을 하기 힘든 부분은 배출권을 사야 하고 예. 감축이 용이한 부분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플렉서블하게 운영되도록 된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계의 일부 의견이 있다 해서 예. 그 전체 캡을 예를 들어서 확 늘려버리면은 이 시장에는 그 배출권이 과다 상태가 되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배출권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감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당량을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도 봤듯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축을 이제 예. 목표를 하는 건데 예, 예. 실제로는 그 정부가 할당 허용량을 늘려줘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배출권은 그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 배출권의 가격은 좀 떨어지긴 하겠네요. 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예. 지나치게 이제 보통 배출권 거래가 시행이 되면은 그 배출권을 많이 달라는 측은 목소리가 큽니다. 예. 많이 달라는 측은 목소리가 크고 이걸 줄이자고 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환경 단체 쪽이겠죠. 목소리가 대부분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뭐 산업 경쟁력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과다 할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유럽에서 보다시피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 과다 할당으로 문제를 갖다 겪고 있고 가격이 지나치게 폭락해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절차를 그렇게 지금, 될 수가 예. 있는 거죠. 사실 배출권 밟고 거래자라는 있는 거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배출권을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죠. 예. 내가 배출권을 사야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배출권을 팔아야겠다는 욕구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야겠다는 욕구는 내가 생각보다 배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야겠다는 욕구가 그렇죠. 생기죠. 팔아야겠다는 욕구는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배출감이 시장에서 높게 가격이 판매가 되면 예. 팔아야겠다는 얼마라도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줄여가지고 팔아야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건데 네. 이 둘 다가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할당량을 너무 많이 주니까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뭐 다 그렇죠. 배출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할당량을 대폭 늘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거리제 시행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기준 거죠. 가격을 10,000원으로 딱 정해버리면 예. 이게 1톤 줄이는데 2만 원, 3만 원 드는데 팔면은 10,000원밖에 안 되면 그걸 누가 팔려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이용해서 사고 팔게 하겠다는 그 실효성 자체가 예. 현재로는 상당히 위축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기 얘기를 하시는데 예. 2009년도에 얘기를 하면서 2013년에 시행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2년을 미룬 게 2015년입니다. 합의라고 하시면 정부와 그럼요. 산업계와 기업들, 그런 테이블을 예.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사실 저희 같은 환경단체는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어떻게 예.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윤리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산업계가 어쨌든 이익이 되는 거니까 해보자고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네 2년 미룬 지금에 와서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준비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네, 그렇죠. 그 문제다 정부 하는 정책의 말씀. 신뢰도가 저는 무너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장님 추가 부담금이 좀 기업들한테 많이 타격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추가 부담금이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지 좀 이게 알아봤으면 추가 좋겠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게 예. 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예. 이제 우리가 그 온실가스 그 절감 배출 절감을 하지 예. 않았을 경우에 그 대충 과징금 내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약 3년 동안 19억 몇 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그 이제 절감 그 노력을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해서 절감 노력을 했을 경우에 예. 16억 몇 톤으로 이제 캡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2.7억 톤입니다. 2.7억 톤의 양을 우리가 정부가 지금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자, 온실가스 제가 잠깐만 배출량을. 이해가 안 갔는데 추가 부담금이 예. 제가 배출하려고 할당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배출권을 또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과징금은 과징금 이제 그게 예, 제가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 2.7억 톤에 해당되는 예. 그 절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과징금을 10만 원, 과징금을 정부에 1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금이라기보다 그렇죠. 이거는 과징금 표현이라서 과징금, 맞는 건데 예, 예. 그걸 이제 10만 원을 한성을 딱 지어서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 게 2.7억 돈인데 예. 이걸 전체를 산업계 전체가 아무도 안 줄였다는 전제하에 이거의 최고 그러니까 과징금의 최고액을 10만 원으로 잡고 그걸 곱해서 예.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을 줄일 거고 과징금을 내는 업체는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는 업체가 과징금을 내는 업체의 극히 일부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과징금을 10만 원이 최대액인데 예. 최대액을 부과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예.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아까도 그 처장님 언급했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의 그런 인덱스가 될 수 있어요. 예. 배출권 그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술 개발도 있을 거고 예, 예. 인력 투자에 대한 그런 각종 비용이 있는데 배출권의 가격이 그거보다 쌀 경우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출권 가격이 충분히 높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배출권 가격이 충분히 높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뭘 하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예. 뭐 각종 기술 투자, 절감을 갖다 하기 위한 그런 각종 투자를 좀 더 하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그렇죠. 좀 산업 전반이 그렇죠. 고부가 가치 패러다임이 산업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예.
단기적인 영업이익에 이제 CEO들은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재무제표상의 그렇죠.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냐. 예. 근데 그렇게만 보다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없고 예.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큰 미래 비전을 보면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금 뭐 사내유보금 1분기까지 149조 원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며 예. 그만큼 산업도 더 열리는 거고 고용도 더 창출이 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제가 찾다고 얘기를 하는 저는 겁니다. 항상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규제에도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습니다. 요새 규제를 갖다 이제 해체하자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배추권 거래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것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10% 완화가 됐고요. 예. 그러고 있는데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그렇죠. 또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기업 목소리가 더 이건 힘을 근데 얻고 있는 사실 것 같아요. 좋은 규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거는 나쁜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규제거든요. 이게 좋은 풍선 효과나 다름없어요. 한쪽을 누르면은 한쪽은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동차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에너지 절약법이라 해서 1950년대에 그런 새로운 그 이제 그 환경 규제를 도입했죠. 예. 그 이후로 에너지 그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정부 규제가 가해지니까 할 수 없이 그 기업들은 예. 그 채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새로 도입하면은 예. 새로운 산업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 보이는 산업은 목소리가 큽니다. 예. 현재 투표권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우리 현재 보이지 않는 그런 산업군은 목소리를 낼라 해도 지금 산업군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그렇죠.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근데 또 한편의 의견이 지금 뭐 미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도 사실 이 그 온실가스 배출금 거래제 시행을 조금 꺼리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가 이들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앞서서 뭐 분명히 차장님 말씀드리려면 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 또 시행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또 뭐 의견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왜 선진국에서도 꺼리는 걸 우리가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또 있거든요. 미국은 주별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주별로요? 네네, 주별로 도입을 하고 있고 중국도 성별로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일본은 미국은 도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부 주는 한대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주는 네, 그렇죠. 지금 그거 지난달에는 워싱턴주에서 예. 도입하를 결정을 했고 예. 그렇게 뭐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일본은 배출권 거래제 외에도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산화탄소를 내는 모든 업종, 모든 예. 사람이 다 탄소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배출권 거래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집중해서 산업계에 예. 특별히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장 기능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제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계가 더 좋아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일본은 탄소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다가 배출권 거래제가 추가로 되니까 예. 이런 반발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럽이 있으니까, 예. EU가 이미. 유럽은 어때요? 유럽 사례들이 많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EU가 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했는데, 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량을 너무 많이 초기 주면서, 그것도 유상할당을 5%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무상할당으로 배출권 자체를 공짜로 처음에 다 줍니다. 100% 무상할당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5% 원래 유상할당을 유럽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산업계가 반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100% 무상할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유럽은 이제 그렇게 도입해서 효과를 좀 보다가 뭐 MIT 공대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배출량이 줄은 거예요, 저절로. 예. 그러니까 할당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 팔려는 의지가 없는, 살려는 의지도 없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팔려는 의지도 없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정체된 상태인 거죠. 뭐 정체는 돼 있다고 하지만 예. 배출권 거래제의 본질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감축입니다. 예. 시장 가격은 내려갔지만 실제 배출은 줄었거든요. 예. 이게 경기 침체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감축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그 강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럽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과
상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감축량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럽은 사실상 거기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예. 2020년 이후에는 우리가 뭐 GDP 대비 얼마까지 더 감축을 하겠다. 이런 공언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은 뭐 유럽연합, 아니면 미국의 일부 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계속 확대가 되면 전 세계 시장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식 거래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배출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네요. 그렇죠. 전반적인. 예.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처음 또 제대로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또 기술 투자를 더 하고 예.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면 그럼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걸 뒤에 쫓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예.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는 또 선진국 대비했을 때 1인당 GDP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에너지 소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전기 소비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시급하게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친환경 신기술 개발 이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그거를 기회 삼아서 좀 앞으로 시장이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도 크게 앞서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태양광 산업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성과를 못 만들어내면서 기업 그렇죠.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네. 제대로 돼야죠.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고 투자가 안 근데 이루어지니까. 시장이 아직 없어서 좀 그런 건 아닙니까? 시장이 없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재생가능 에너지 잠재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관련 기술도 뛰어난 편인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네, 일관성이 아쉽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책의 일관성. 예. 정책 지금 일관성, 한 정부라 정책, 해봐야 5년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사이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밀어붙였던 지난 정부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경기가 이제 하락했다고 해서 예.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멈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호황기가 올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는 내세울 기술이나 기업이 없는 거죠. 근데 좀 제가 또 산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 투자가 회수가 안 되면서 뭐 대표적으로 웅진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열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가 결국 또 그렇습니다. 그룹 전체가 또 휘청하는 경우도 바로 있었고. 그 점입니다. 그 공급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 수요가 발생하려면은 뭐 지능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독일이 배출권. 예. 성공을 한 게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고 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사면 의무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누군가가 발전을 하면 의무로 우선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2012년에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지금도 발전소는 보니까 일정한 비율은 그 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맞습니다. 발전을 하도록 지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공급자 입장에서만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의무적으로 어느 비율을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그 발전 차익 제도는 이제 RPS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 제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그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비율을 각 기업에 부과를 해서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량을 부과하면 그 크레딧을 그 의무량을 트레이딩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얘기하면 할 말이 많긴 한데요. 왜냐하면 의무로 할당하는 거하고 시장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투자를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확대가 빨리 되겠죠. 근데 독일이 그 효과를 본 건데 우리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10% 2020년까지 10% 할당을 딱 준 거예요. 당신이 생산하는 전기의 10%는 신재생에서 가져와라. 근데 못 가져오면 그럼 벌금 내라. 근데 그 벌금보다 여기 투자하는 비용이 높으면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발전 차익 지원제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무조건 사줄게. 그것도 과거의 이제 제도는 7% 수익률 내게 사줄게. 20년 동안 보장해줄게.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PF를 해서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막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기능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정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정부 투자가 너무 미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 또 정부 세금 예산 얘기가 되네요.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여론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원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안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기요금을 일부 올리더라도 원전을 좀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재생 가능 에너지 그 비용을 사들이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기요금의 일부를 부과했습니다. 한 8% 정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재투자가. 2010년 한 해만 그런 걸 포함해서 민간 투자까지 41조가 투자가 됐어요. 한 해만. 엄청난 투자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난 12시인데 4월 달에 우리나라 원전 23개에 맞먹는 양을 전기를 태양광으로만 생산을 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만인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야, 근데 이게 뭐 재원을 마련하려면 전기값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사용자들도 일정 비율 재생에너지 만드는 전기를 좀 쓰게 해야 될,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또 표랑 관계된 일이라 선거 없는 요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행하기가 좋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특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다. 배추관 거래제가 이제 시행되면은 배추관 가격이 높을수록 발전사들한테 그 재정적인 부담이 지어지기 때문에 배추관이 이제 발전사들이 그 전기를 공급할 때 그 이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요금이라는 게 이제 또 이제 역진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는 이제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선거하고 이제 관련시키자면 사실상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릴 필요가 거의 없고요. 가정용은 산업용은 그렇죠. 전기 소비가 전체 한 10% 정도, 13%밖에 안 되고 사실은 산업용인데 산업용은 전체 제작 비용의 전기요금 비중이 한 1%,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내유보금은 몇백 조, 100조 이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지금 정부의 정책은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시장에 돈을 풀게 만들 거냐,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다시 재투자하도록 그 길을 터줄 거냐,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내유보금 뭐 과세한다면서요. 그걸 전기요금으로 빼시면 차라리 낫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생가능 에너지나 효율에 투자하게 만들면 훨씬 선순환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요.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가 거래소를 지정이 됐는데 지금 뭐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배출권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뭐 각종 상품에 있어서도 금, 오일 뭐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배출권이 하나 추가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 그 거래 시스템을 만든 건 큰 그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배추관 거래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요소, 그런 고려사항, 뭐 그런 거래가 잘 일어날 것 같지 않다던가, 뭐 이제 그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뭐 현재 상태로는 뭐 무리가 잘 전혀 진행이 없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두 분께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환경과 경제의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환경 경제의 대립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책과 그 행동이 오히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성장의 새로운 동력, 새로운 인센티브 그런 것을 준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전 세계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토요타하고 GM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려면 이건 무슨 대리냐면 단기적인 영업이익에 집착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개척할 것인가, 국가 차원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은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녹색 성장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창조 경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근데 비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디테일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배추권 거래제의 그런 실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 있고 채찍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추권 거래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일단 이제 이게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뭐 이제 정부가 이제 뭐 1만 원으로 그 가격 수준을 묶는다라든지 시장을 뭐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런 공언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1만 원이라는 그 가격을 딱 설정해 놓은 것 자체가 투기 세력이 개입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외환 당국이 그런 외환 시장에 개입할 때 아무도 가격 수준을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개입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그런 안정화 정책도 좀 더 세련되게 알겠습니다. 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란에 대해서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유정민 교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희원영 처장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연휴 끝에는 항상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좀 애를 먹곤 하죠.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시작한 한 주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연휴에 충전한 에너지로 남은 하반기 2막을 여는 2014년도 변함없이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60-300-4982 9번 김동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은 내수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ARS 종목들이 모두 내수 종목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주도주란 바로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저희가 소개드렸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양사 52%, KT뮤직 62%, 오스템 임플란트 15%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삼양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타이밍이 바로 56,000원짜리인데 50% 수익 중이고 여전히 짧은 조정이지만 신고가 흐름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KT뮤직입니다. 요즘에 KT뮤직은 신고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6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눌림목 급소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지금 52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추가 상승 기대되는데요. 중국과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 앞으로도 큰 수익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RS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바로 내수 중심 종목이었는데 이제 주도주가 살짝 변합니다. 어디로? 자, 이 4분기,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급등하는 종목들 바로 실적 호전주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실적 호전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중기 바닥이 확정된 이제 막 상승 초입에 있는 모습이고 꾸준히 매집의 패턴이 보여지고 있죠. 자,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장기 바닥이 확정 중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이 종목을 진입을 한다면 큰 시세 가능성이 높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봉을 보시면 대세 상승 초기가 이제 진행된 걸 알 수 있고요. 2008년도 고점 정도 전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대세 상승 초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대비 75% 급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 시세도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이 종목은 10년 대시세 이제 시작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더불어서
세 번째 보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과거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이 바닥을 탈피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10년 내시세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있었던 2,600원대 자리. 이 종목이 9.8천원대까지 왔죠. 따라서 이 종목은 좋은 여러분들 매수 진입의 타이밍이고 폭등하는 장세에 그런 초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60-300-4982 9번 김동호였습니다.